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아침 욕실 거울 앞에 섰던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울 속에는 어떤 사람이 서 있었습니까? 듬성듬성해진 머리숱,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휑한 눈동자를 가진 모습이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난 세월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집을 나서고 늦은 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가장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놈의 성공을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빨간 줄이 그어진 성적표로, 청년 시절에는 그럴듯한 직장이 적힌 명함으로,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는 아파트의 평수와 통장에 찍힌 숫자로 끊임없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면접장 같았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멈춰 서서 숨을 고르려 하면 세상은 채찍을 들고 다그쳤습니다.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너는 여기서 도태될 셈인가? 너의 쓸모를 증명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폐기될 거야. 그 서늘한 협박에 쫓겨 우리는 영혼을 갈아 넣으며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반환점을 돈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현역에서 한 발 물러나고 책상 위 명패가 치워지고 매일 울리던 전화가 잠잠해진 지금, 혹시 텅 빈 방구석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이제 내 쓸모는 다했나 보다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십니까? 평생을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쓰일 곳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남은 건 늙고 병든 몸과 허무한 마음뿐인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여기 바로 이런 우리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를 건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중국 대륙이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일삼던 전국시대. 그 피비린내 나는 난세 한복판에서 남들은 부국강병을 외치고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홀로 진흙탕밭에 누워 콧노래를 부르던 기이한 철학자. 바로 장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쯔쯔, 저 사람은 재주가 없어서 벼슬 한 자리도 못하고 저러고 사는구만. 참으로 무능하고 쓸모없는 위인이야. 하지만 장자는 그들의 비웃음을 향해 통쾌하게 받아칩니다. 이 보게들, 자네들은 작은 참새가 되어 눈앞에 좁쌀을 쪼느라 정신이 없구나. 정작 자네들 등 뒤에 구름을 뚫고 날아오를 거대한 날개가 있다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야. 장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토록 붙들고 살았던 상식들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쓸모없어 보여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쓸모없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다. 애쓰지 마라.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겨라. 오늘 우리는 이 유쾌한 자유인 장자가 남긴 5가지의 보석 같은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신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재테크 비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 이야기 끝에 당신은 평생 당신을 짓눌러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와 함께 정처 없이 거닐어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쓸모없음의 위대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뜨거운 여름날, 먼 길을 떠나는 한 목수의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장석,
나라에서 으뜸가는 솜씨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제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걷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산신령을 모시는 사당 앞에 서 있는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웅장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나무줄기에 둘레만 해도 배가 아름이 넘어 성인 남자 수십 명이 팔을 벌려 껴안아야 겨우 닿을 정도였습니다. 높이는 산을 내려다볼 만큼 치솟아 있었고 그 가지는 하늘을 뒤덮어 수천 마리의 소떼가 한꺼번에 그늘 아래 들어가 쉬어도 넉넉할 만큼 광활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만 베어내도 큰 배를 수십 척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자태였습니다. 지나가던 구경꾼들은 모두 그 나무 앞에 멈춰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천하에 이런 신령스러운 나무가 있다니. 사람들은 고개를 젖혀 나무 꼭대기를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천하제일이라는 장석은 그 거대한 나무를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쳐다보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듯 쌀쌀맞게 고개를 돌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뒤따르던 제자가 너무나 의아하여 숨을 헐떡이며 스승을 쫓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잠시만요. 제가 도끼를 잡고 나무를 다룬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크고 훌륭한 제목은 난생 처음 봅니다. 이 정도 나무라면 궁궐에 기둥을 세우고도 남을 텐데 어찌하여 스승님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가십니까? 그러자 장석이 걸음을 멈추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만둬라. 더 말할 가치도 없는 나무다. 내 눈에는 다 보인다. 저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야. 덩치만 컸지 속은 아주 형편없단 말이다. 제자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장석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보거라. 저 나무로 배를 만들면 나무가 무거워 금방 가라앉아 버린다. 관을 짜면 빨리 썩어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금세 깨져버려. 문짝을 만들면 진액이 질질 흘러나와 쓸 수가 없고 기둥을 세우면 좀벌레가 득실거려 집을 망치게 된다. 그래, 저건 제목이 못 되는 나무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베어가지 않고 저렇게 길가에 방치되어 천년을 산 것이지. 쯔쯔, 불쌍한 지고. 전문가의 눈에 비친 그 나무는 그저 폐급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이었죠. 제자들은 스승의 날카로운 안목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여독에 지친 장석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낮에 보았던 그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나무의 정령은 분노에 가득 찬 굵고 낮은 목소리로 장석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목수 양반. 자네 낮에 나더러 쓸모가 없다고 비웃고 지나갔지? 도대체 너는 나를 무엇과 비교해서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냐? 저기 잘 가꿔진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 같은 과일나무들과 비교한 것이냐? 장석은 꿈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나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과일나무들은 쓸모가 있지.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지만 그 쓸모 때문에 그 나무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아라. 열매가 붉게 익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를 꺾고 열매를 따가지 않느냐. 큰 가지는 비틀려 부러지고 작은 가지는 찢겨나간다. 평생토록 자신의 재능을 인간에게 바치느라 제 몸을 망치고 결국 천수를 누리지 못한 채 일찍 말라 죽고 만다.
세상의 모든 쓸모 있는 것들이 다 그렇다. 그 쓸모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는 것이다. 나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잘 듣거라. 내가 만약 너희들 눈에 쓸모 있는 좋은 제목이었다면 내가 지금껏 살아남아 이토록 거대하게 자랄 수 있었겠느냐? 진작에 베어서 대들보가 되든 관짝이 되든 너희 인간들의 도끼질에 잘려나갔을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아무짝에도 쓸모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겨우 완전한 쓸모없음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쓸모가 된 것이다. 너처럼 그저 쓰임새만 따지는 속물들이 어찌 생명 그 자체의 위대함을 알겠느냐.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장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꿈이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난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나무의 말이 맞다면 굳이 왜 사당 옆에 서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으면 눈에 띄어 베일 위험이 더 크지 않습니까? 장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자의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쉬,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것 또한 그 나무의 깊은 지혜다. 만약 사당 옆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땔감으로라도 쓰려고 싹둑 베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 나무는 자신을 신성한 곳에 두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세속적인 쓸모를 감춤으로써 자신을 지킨 것이다. 아,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그저 내 좁은 소견으로 그 거룩한 생명을 판단하려 했구나. 여러분, 이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마 젊은 시절의 우리였다면 목수 장석의 편을 들었을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 대우받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야 쓰겠나? 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지금,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평생 과일나무처럼 살았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의 가장 맛있는 열매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고개를 숙이며 내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가지를 꺾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물론 사회적인 성취와 가족의 안정을 얻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비틀리고 상처 입은 채 늙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퇴 후 세상이 더 이상 나의 열매를 원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이제야말로 너는 도끼질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히 너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직함이 사라진 것은 당신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가 씌워놓은 멍에를 벗어던지고 저 거대한 상수리 나무처럼 그저 존재함 그 자체로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아도 좋습니다. 화려한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천수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삶의 지혜입니다. 부디 쓸모 있는 도구가 되려 하지 말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라.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굳어진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줄 천하제일의 요리사 포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 세월, 인생이라는 것이 거대한 벽처럼 혹은 도저히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질 때가 없으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삐걱거리는 인간관계,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자식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고장 신호를 보내오는 야속한 신체까지. 마치 단단한 뼈와 질긴 근육이 뒤엉킨 거대한 소 한 마리를 맨손으로 상대하는 것처럼 막막하고 버거운 기분 말입니다. 여기 그 단단한 세상의 벽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유유히 통과하는 기가 막힌 비법을 가진 사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위나라의 왕인 문예군이 포정이라는 요리사가 소를 잡는 모습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저 고기 손질이나 구경하려 했겠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도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벽한 예술이었습니다. 포정이 칼을 잡고 소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손을 놀리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을 디디고 무릎을 굽히는 모든 동작이 마치 잘 짜여진 춤사위처럼 우아했습니다. 쓱싹 하는 칼질 소리조차 마치 아름다운 음악 연주처럼 경쾌한 리듬을 타고 흘렀습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뜯기는 험한 광경이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몸짓의 거대한 소는 순식간에 뼈와 살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바닥에 쌓였습니다. 칼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자로 잰 듯 정교했고 소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게 편안히 해체되었습니다. 그 신기 입신의 경지에 입을 다물지 못한 왕이 감탄하며 묻습니다. 아, 훌륭하도다. 기술이 어찌하면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포정은 칼을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다루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전하, 제가 사랑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입니다. 손끝의 재주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지요. 왕이 귀를 기울이자 포정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어디가 뼈고 어디가 살인지, 어디에 칼을 넣어야 할지 몰라 그 거대한 덩어리 앞에서 허둥지둥했지요. 힘으로 내리치고 억지로 썰어내느라 하루가 지나면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칼날은 이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소의 겉모습은 사라지고 가죽 속에 감춰진 뼈와 근육의 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난 지금 저는 더 이상 눈으로 소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 즉 신기로 소를 대합니다. 감각기관은 멈추고 오직 정신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소를 잡는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포정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전하, 보통의 솜씨 좋은 요리사도 1년에 한 번은 칼을 바꿉니다. 살을 베다가 뼈에 부딪혀 칼날이 상하기 때문이지요. 솜씨 없는 하수들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그들은 뼈인지 살인지 구분도 안 하고 억지로 내리치다 칼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칼을 보십시오. 저는 이 칼 한 자루로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칼날은 방금 숫돌에 갈아낸 듯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틈새에 있었습니다. 소의 뼈와 뼈 사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반면 제 칼날에는 두께가 거의 없지요. 두께 없는 칼날로 그 틈새를 파고드니 넓고 넓은 그 빈 공간에서 칼을 휘두르기에 여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텅 빈 틈새를 지나가기에 칼날은 뼈에 닿지 않고 그렇기에 19년을 써도 새 것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어려운 순간은 찾아옵니다. 뼈와 살이 엉겨붙어 틈이 보이지 않는 난관을 만날 때입니다. 저 또한 복잡하게 얽힌 부위를 만나면 긴장합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동작을 늦추며 아주 조심스럽게 칼을 움직입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는 대신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면 고기는 툭 하고 흙더미가 무너지듯 바닥에 떨어집니다. 일이 끝나면 저는 칼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며 잠시 그 충만함을 즐긴 뒤 칼을 닦아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훌륭하다. 나는 오늘 포정의 말을 듣고 생명을 기르는 법을 깨달았구나.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무딘 칼을 들고 세상이라는 단단한 뼈를 힘껏 내리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억지로 성과를 내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다 보니 내 몸과 마음의 칼날이 다 이가 빠지고 무뎌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은퇴를 앞둔 시점에 우리가 느끼는 번아웃과 무기력감은 바로 뼈에 부딪히며 살아온 그 충격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포정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정면으로 부딪혀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고요. 힘을 빼고 흐름을 타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갈등이나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빈틈, 즉 숨 쉴 구멍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 내가 이겨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칼날의 두께를 없애듯 나를 비우고 그 틈새로 유유히 들어가십시오.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순리대로, 결대로 움직이세요. 나이 들미란 쇠퇴가 아니라 힘을 빼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힘을 주고 뻣뻣하게 긴장했던 어깨를 내리고 인생의 틈새를 유유히 헤엄치듯 살아가는 여유. 19년을 써도 날이 서 있는 포정의 칼처럼 우리도 그렇게 늙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삶이자 장자가 말하는 양생, 즉 나를 지키며 사는 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장자의 우화 중 가장 아름답고도 몽환적인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호접몽, 나비의 꿈입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장자가 꽃밭의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과 향긋한 꽃내음 속에서 그는 깊은 꿈에 빠져들었습니다. 꿈 속에서 장자는 한 마리 나비가 되었습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꽃 사이를 누비니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래 장자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그저 자유로운 나비 그 자체가 되어 봄날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다시 뻣뻣하고 무거운 몸을 가진 인간, 장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등은 베기고 팔다리는 저려왔습니다. 장자는 멍하니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속의 나비가 너무나 생생했기에 현실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는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혹시 지금 나비인 내가 잠시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인생 무상, 삶은 한바탕 꿈이로구나 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장자가 이 짧은 꿈을 통해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깊고 날카롭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진짜일까? 우리는 평생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믿는 것들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자존심. 이런 것들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둥이라고 믿었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며칠 밤을 새우며 분노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공포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앞의 현실이 전부라고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꿔보셨을 겁니다. 꿈 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길 때는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두렵지만
눈을 뜨고 나면 아, 꿈이었구나 하며 허탈하게 웃어 넘기지 않습니까? 꿈속의 공포가 가짜였듯.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집착하는 이 현실의 고통과 욕망 또한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60대가 되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부장님, 사장님, 혹은 누구의 부모라는 명확한 역할이 사라질 때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직함이 없는 나는 누구인가? 라며 우울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자라는 인간의 껍데기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고전몽은 우리에게 유연함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나비일 수도 있고 장자일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 내가 꼭 성공한 가장이어야 하고 내가 꼭 존경받는 어른이어야 한다는 그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장자는 이것을 물화, 즉 만물의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나비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나비가 되듯 우리네 인생도 젊음에서 늙음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끊임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주의 놀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비장하게 살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소풍 같은 꿈일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 좀 가난하면 어떻고, 꿈속에서 좀 덜 유명하면 어떻습니까? 깨어나면 그뿐인 것으려. 나이가 든다는 것의 축복은 바로 이 가벼움을 알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목숨 걸고 싸웠던 일들이 지나고 보니 한낱 웃음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는 장자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 중이 아니라 잠시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지구라는 놀이터의 소풍 온 나비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꽉 쥐고 있던 주먹이 펴지고 미간의 주름이 펴지며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저 나비처럼 이 순간의 햇살과 바람을 즐기면 그만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유교적 예의범절을 중시했던 당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라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가장 아픈 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선비의 뒷바라지를 하며 고생만 하던 아내였습니다. 밥보다 죽을 먹는 날이 더 많았고 남편이 벼슬도 마다하고 철학한답시고 빈둥거릴 때도 묵묵히 집신을 삼아 생계를 꾸리던 조강지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잃었으니 장자의 슬픔이 오죽했을까요? 장자의 절친한 친구이자 당대의 재상이었던 혜씨가 부고를 듣고 급히 조문을 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당연히 장자가 상복을 입고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혜씨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장자가 돗자리 위에 털썩 주저앉아 아내의 시신을 옆에 두고 술동이를 두드리며 덩실덩실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태연한지 마치 축제를 즐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혜씨가 소리쳤습니다. 이복에 자네가 진정 사람인가? 평생 자네를 위해 고생하고 자식까지 낳아 기르며 함께 늙어간 아내가 죽었네. 예의를 갖춰 곡을 하지는 못할 망정 덧박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다니 이게 무슨 폐륜이며 망발인가. 혜씨의 호통에도 장자는 노래를 멈추지 않다가 친구의 붉어진 얼굴을 보고서야 천천히 북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표정으로 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너무 흥분하지 말게. 나라고 왜 슬프지 않았겠나.
처음 아내가 숨을 거두었을 때 나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슬펐네. 나도 인간인데 어찌 정이 없겠나. 장자는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가만히 생각해 보았지. 내 아내는 본래 이 세상에 없던 존재였네. 처음에는 생명도 없었고 형체도 없었고 심지어 기운조차 없었지. 그러다 흐릿한 기운이 모여 형체가 되었고 그 형체가 생명을 얻어 사람으로 태어나 나와 함께 살았던 것일세.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다시 기운이 흩어져 원래 있던 곳으로 거대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것일세. 장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사계절이 순환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던가. 아내는 지금 고단했던 인간의 삶을 내려놓고 거대한 우주의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내가 그 곁에서 시끄럽게 울고불고하며 가는 길을 붙잡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나. 그래서 나는 우는 대신 노래를 불러 아내를 배웅해 주는 걸세. 우리는 죽음을 끝, 소멸, 그리고 영원한 단절이라고 생각하기에 두려워합니다. 남겨진 자의 슬픔은 감당하기 힘들고 떠나는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죽음을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우주의 순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낯선 곳으로의 유배가 아니라 본래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안식이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고 문자를 받는 일이 잦아지고 가까운 친구나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장자의 이 파격적인 노래를 기억해 주십시오. 슬픔에 매몰되어 남은 삶을 고통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떠나는 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웃으며 보내주는 넉넉한 마음, 죽음조차 삶의 일부로 껴안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성숙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자 철학의 백미이자 우리의 쪼그라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웅장한 스케일의 대서사시, 바로 곤과 붕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깊고 어두운 바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어느 날 거친 파도가 몰아치더니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붕입니다. 물고기가 새가 된다는 상상력,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붕새의 등 넓이는 마치 태산과 같고 한 번 날개를 펴면 하늘에 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붕새가 바다 기운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9만 리 상공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날갯짓 한 번에 3천 리를 날아가고 한 번 날아오르면 6달을 날아 남쪽 바다, 즉 이상향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덤불숲 속에 사는 매미와 비둘기, 그리고 메추라기 같은 작은 새들입니다. 그들은 9만 리 상공을 나는 붕새를 보며 키득거리고 비웃습니다. 쟤는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높이 날아간대. 우리는 힘껏 날아올라 저 느릅나무 가지에만 앉아도 충분히 배부르고 즐거운데 말이야. 가다가 떨어지면 땅바닥인데 9만 리라니 정말 쓸데없고 미친 짓이군. 장자는 이 장면을 통해 소지와 대지, 소지샤오지와 대지다질, 즉 작은 지혜와 큰 지혜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하루살이는 새벽을 모르며 매미는 사계절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메추라기와 비둘기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조금만 튀어도 깎아내리는 시선들, 나이 먹어서 무슨 새로운 도전이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라 며 혀를 차는 이웃들.
그들은 당신이 마음속에 품은 꿈의 크기를,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의 넓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비상이 그저 쓸데없는 짓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 메추라기들의 비웃음이 두려워, 혹은 나 스스로를 메추라기라고 착각하며 구만 네 상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접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처럼만 살자, 튀지 말고 평범하게만 살자며 스스로를 아파트 평수와 연금 액수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당신의 어깨를 흔들어 깨웁니다. 당신은 본래 좁은 연못에 사는 피라미가 아니다. 당신은 거대한 바다를 헤엄치던 곤이었고, 이제 하늘을 뒤덮을 날개를 가진 붕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아파트 평수나 자식 농사 같은 세속의 기준은 저 아래 메추라기들에게나 던져 주십시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논이는 삶. 장자는 이것을 소요요라고 불렀습니다. 목적지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거닐어도 좋고 아무런 금전적 성과가 없어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그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든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대붕의 비상입니다. 그저 당신의 그 큰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요. 자, 이제 장자와 함께한 긴 산책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굳어버린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쓸모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쓸모없음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유롭게 할 테니까요. 억지로 힘쓰지 마세요. 뼈와 살 사이의 틈새를 보는 지혜로 흐름을 타면 인생은 훨씬 수월하고 우아해집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는 나비가 꾸는 즐거운 꿈속을 거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두려워 마세요. 그것은 계절이 바뀌듯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장 평화로운 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추라기들의 시선 따위는 발 아래 두고 당신만의 거대한 날개로 헐헐 날아오르십시오. 우리는 지난 50년 넘게 무언가가 되기 위해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생이 되고 대리가 되고 부장이 되고 부모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펼쳐질 인생의 후반전은 그저 존재하는 삶을 살 시간입니다. 명함 속의 내가 아니라 껍데기를 벗어던진 진짜 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남들이 보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엉뚱한 일을 해보십시오.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봐도 좋고, 서툰 솜씨로 춤을 춰봐도 좋고, 목적지 없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봐도 좋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나이 먹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묻는다면 그저 씩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지금 9만 리 하늘을 나는 붕새가 되어 날아가는 중입니다. 라고요. 그 자유로운 비상 속에 당신의 남은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에 깊은 여백을 더하는 시간, 인생의 여백이었습니다. 오늘의 장자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여유를 더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